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방금 좌장 선생님께서 소개시켜 주셨다시피 저는 국제성모병원에서 진료협력센터장, 건강의료센터장, 가정의학과 과장 맡고 있고요. 진료협력센터장은 이번 달까지만 합니다. 예,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다른 교수님께서 맡아주실 거고요. 건강의료센터장하고 가정의학과 과장은 계속하게 됐습니다. 저는 강의록을 만들 때 항상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맨 밑에 적는데요. 저도 그렇긴 하지만 오늘 온라인이라서 조금 질문하기 편하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야 이런 거 질문하면 또 남들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고 이래서 잘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이메일로 혹시 그런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뭐 그냥 여기 올려주셔도 되는데요. 이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혹시나 제가 모르는 거 질문 주시면 물어서라도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만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서 다 가이드라인들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가이드라인도 있고 유럽 가이드라인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그런데 캐나다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만 보이는 아주 특별한 게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데 가이드라인은 다 뭐 BMI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치료해라 이런 것들은 나라들에서 어떤 기준점들을 잡아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른 데서는 전혀 다루지 않은 가이드라인 내용 중에 하나가 성인 오베시티에 있어서 캐나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몸무게 자체에 대해서 바이아스를 갖지 말아라. 예. 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 니는 그 의지박약이야 뭐 이런 식의 관점들 얘들은 뭐 협조도 잘 안 돼 이런 식의 관점을 갖지 말아라.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 환자들에게 스티그마를 주는 거다. 스티그마 주홍 글씨 왜 그 낙인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요 캐나다에서는 2020년도 8월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바가 있고요. 뭐 이 강사도 얘기했다시피 수치심을 주게 되면은 중독, 우울, 폭력, 공격성, 왕따, 자살, 뭐 식이장애 등과 같이 연결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 예, 그런 거는 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캐나다에서는 아예 스티그마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책자가 나올 만큼 스티그마에 대해서 우리도 은연중에들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담배 피는 환자다 저 담배 끊어야 되는데 그럼 뭐 끊어지겠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들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다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NIH에서는 프라이머리 케어 프로바이더들한테 웨이트 로스와 관련해서 환자들에게 어떻게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서 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정리된 게 있어서 저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는데 참 다 좋은 얘기들인데 이게 우리나라 형편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약간 동영상처럼 보이긴 하지만 제가 여기 동영상 가져온 것처럼 저런 식의 제스처는 미국에서는 참 잘 통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하면 쟤 왜 저러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기가 쉽기 때문에 이거를 뭐 누구나 찾아보실 수 있는 뭐 약간의 검색 엔진만 돌리셔도 다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별로 우리나라 실정엔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동양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이 책이 이제 절판이 된 책이라서 구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알기 쉬운 비만 상담 기법이라는 책을 일본 사람 책을 번역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있는 내용을 또 누가 인터넷에 잘 정리해 놨기 때문에 제가 따왔는데요. 선입견을 버려라.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왜 방문했는지 아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이라는 거, 공감 많이 해주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파악하고 좋은 경청자가 돼주고 비만 환자가 자립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비만 전문가의 경험과 태도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지식과 정보의 전달을 사실은 한 번에 딱 알아듣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자료라든지 소책사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는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서 이게 아마 우리 실정에는 가장 맞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만 환자하고 면담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아예 어디선가 석사학위 논문으로도 이렇게 잘 정리된 게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비만 환자의 면담에 이렇게 많은 준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비만만 보시는 전문 클리닉에서는 아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환자 보내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쓰라는 게 많아요 그러거든요. 이만큼 설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적다 보면은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문을 적다 보면 벌써 이미 적으면서 환자들이 이제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고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게 있는데 또 뭐 모든 환자들이 다 그렇긴 하겠지만 특히나 비만 환자에 있어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만 약물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전적 분류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잘 나온 표가 있어서 DMPS라는 잡지에 실렸던 내용이라서요. 칼로리 인테이크를 줄여주는 거하고 서머제네시스에 도움을 주는 거, 그다음에 엔도크라인 레귤레이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칼로리 인테이크를 리덕션하는 방법에는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장관계에 작용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위장관계에 작용하는 거는 예전부터 아마 우리나라에는 2000년도에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몸에서 기름기를 먹었을 때 라이페이즈, 리파제가 이제 분해를 해줘서 흡수를 시켜줘야 되는데, 걔를 이니비션 해주는 라이페이즈 이니비터인 올리스텐, 뭐 처음에는 이제 제니칼로 나왔고 요새는 뭐 여러 약제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리스텟을 이용해서 이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식욕 억제제들은 다 이제 CNS 쪽에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그런 약제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이게 이제 향정이냐 향정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따지고들 있고요. 그것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이 이제 저 살 빼고 싶어요, 내지는 뭐 비만 때문에 왔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서 이제 보통들 찾아오지, 뭐 저도 뭐 혈압약도 처방도 하고 당뇨약도 처방하고 콜레스테롤 약도 처방할 때 있지만, 이 사람이 BMI가 높다고 해서 너 살 빼는 약을 내가 처방해 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겠어요 하는 사람이 별로 그래 주세요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보통은 자기가 필요로 해서 내지는 주변의 권유로 인해서 이제 체중 감량을 해야겠다는 어떤 계기가 있을 때들 찾아오게 되는데, 환자들이 자기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담하다 결국 이제 치료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치료를 할 것이냐에 있어서 뭐 접근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쉽게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환자가 어떤 걸 더 선호하냐의 문제죠. 많이들 이제 삭센다에 대해서는 뭐 소문들도 많이 나 있고, 조금만 인터넷 쳐보셔도 뭐 삭센다 맞고 저 살 많이 빠졌어요라고 유튜브에 올린, 사실 그게 의료법에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직간접적인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센다라는 주사제를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약제인데, 사실은 이 주사 맞는 거에 대한 어떤 포비아가 있는 환자한테 너 이거 참고 맞아라 그러기에는 이게 하루 이틀 맞고서 끝나는 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인슐린 주사 때도 느끼셨겠지만 주사제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 분들에게는 주사제보다는 경구제가 어울릴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기가 해보겠다라든지 전에 딴 주사 맞아본 적이 있다든지 자가 주사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불편함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주사 맞는 거 괜찮는지를 물어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사 맞는 거 괜찮다 그러면 일단은 삭센다를 시도를 해보고요. 주사 맞는 거 무섭다는 분들한테는 경구제 쪽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먹는 약들에 대해서 이제 처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 많이들 알고 오셨기 때문에 그 향정 아니에요 물어보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정이냐 비향정이냐를 따져서 비향정 경구제도 있습니다. 콘트라부, 날트렉손하고 부프로피온 합쳐놓은 복합제인 콘트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정이 아닌 비향정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조금 향정에 대한 어떤 뭐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죠. 그 향정에 대해서 이건 뭐 미친 사람들만 먹는 거 아니냐는 등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도대체 그런 얘기 누가 퍼트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향정에 대해서 약간의 좀 안 좋은 시선을 가진 분들한테는 비향정을 먼저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이제 향정이 많이 쓰이는 이유는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향정을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향정들을 다들 좋아하시고, 예전부터 뭐 나비 모양 약서부터 여러 가지 약들이 있어 왔었고,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단기 사용만 가능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이제 펜터민하고 토피라메이트 복합제는 펜터민이 기존에 쓰던 약제에 비해서는 용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로 토피라메이트하고 이제 복합제로 출시된 것들은 장기 사용이 가능하게 이렇게 허가 사항이 나와 있는 유일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펜터민은 왜 단기 사용이고 이쪽에 있는 펜터민 토피라메이트는 장기 사용이냐, 저용량이기도 하고 스터디를 통해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펜터민을 비롯한 요 단기 사용 약제들이 처음에는 이제 4주까지밖에 안 됐던 시절이 옛날 옛적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3달 정도 스터디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행이 돼서, 저는 그때는 레전트라서 참여를 못했었고요. 그 초창기에 비만하시던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스타들을 통해서 그 기간이 늘어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향정에 있어서도 단기 향정과 장기 향정이 나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도 옵션을 줘서 단기간 쓸 수 있는 향정으로 빨리 빼고 나서 너 잘 유지할 수 있겠니? 내지는 어떤 행사를 앞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을 앞뒀다든지 어떤 대회를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단기 향정으로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을 환자들이 미리 알고 오기도 하고 그걸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분명히 시작할 때 얘기해야 될 건 이거 절대 왕창 처방도 못하고 오랫동안 처방도 못하기 때문에 계속 달라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고 단도리를 치고서 처방을 시작하시는 게 아마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장기 향정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워닝은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여하튼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또 이 임신과의 관계성들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이런 뭐 향정이 아니더라도 모든 주사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모든 비만 치료 처음 시작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 이상 약을 처방하게 되면 꼭 와가지고 이거 환불한대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약제들이 그렇게 싸지는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만 일단 먹어보고 네가 톨러러블 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처방을 주겠다라고 설명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조금 덜 번거로우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펜터민하고 토피라메이트 복합제 같은 경우는 이제 4가지 용량이 요 옆에 나와 있고요. 용량별로 에스컬레이션을 해가지고 도즈업하는 프로그램들도 다 선생님들 뭐 많은 홍보를 통해서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그걸 꼭 지켜야 되냐? 그 기간을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 환자에 따라서 조금 더 오래 쓸 수도 있고 짧게 쓰는 거는 권장되지 않지만 좀 오래 끌고 가다가 천천히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게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다. 너무 빨리 올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댑테이션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부작용들을 조금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적어도 2주 12주, 2주 12주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저용량 2주 해보고 괜찮으면 이제 그 다음 용량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그 용량에서도 충분히 잘 빠지고 있으면 그 용량으로 지속을 하시는 것도 선생님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골치 아픈 게 이제 이 향정 관련돼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 억제제라고 얘기하는 이런 약제들에 대해서는 뭐 심심할 것 같으면 꼭 한 번씩 뻥뻥 터트리죠. 언론이나 이런 데서 터트리기도 하고 작년엔가에 한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나비 모양 약 펜터민 제제들인데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제제를 가지고 문제가 됐던 케이스들만 쫙 모아가지고 이거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이 이제 국민들한테 막 얘기를 해서 실제로 뭐 외래로 바로 다음날 꼭 일요일날 그런 방송을 하죠. 일요일날 그 방송을 하면 이제 그건 토요일날 하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토요일날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밤에 하면은 월요일 아침부터 막 들고들 와가지고 막 이거 나 계속 먹어도 돼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가 터지는 이유도 있지만 하여튼 식약처에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선생님들한테도 이 공문이 뭐 학회를 통해서 의사회를 통해서 계속 오고 있고 저도 뭐 받아보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단기간 쓰는 약제들은 4주 이내 처방을 꼭 하시고 이거를 막 3달치씩 처방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4주라는 건 28일을 말합니다. 28일이 말하는 거고요. 최대 3개월이라는 거는 12주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만 처방을 하시고 그 이후에 쓸 때는 그 보통 인서트지에 다 나와 있긴 하지만 환자와 의사가 충분할 만큼 만족할 만큼의 체중 감량 또는 5% 또는 10% 이상의 체중 감량이 있을 때 지속을 하는 거지 그렇게 체중이 감량이 안 됐을 때 이 약을 지속하는 것은 체중 감량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로 인한 어떤 사이드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 그리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설명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뭐 킴스라든지 드럭인포 들어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분들한테 서한으로 이제 이런 환자들이 그 어떤 기준을 위반해서 처방되었습니다라고 서한을 받아보신 선생님도 있고 뭐 안 받아보신 선생님도 있겠는데 저는 못 받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처방들을 저희는 아예 처방 뭐라 그러죠? OCS 상에서 아예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게 블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OCS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함을 겪으셨을 것 같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식욕 억제제 간의 병용은 금기가 되어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 간에 두 가지를 같이 쓰면 이론상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조합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겠지만 식약처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금지되어 있고, 청소년하고 어린이에 있어서도 사실은 제약사들마다 이거를 어떻게든 인디케이션 연령대를 좀 늘려보려고 많은 스터디들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임상도 진행돼서 발표를 앞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어린이하고 청소년한테는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올리스텟 라이페이즈 이니비터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벗어나서 안전 사용 기준이라는 거 다 이미 배포들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받아봤는데요. 그거를 벗어나서 처방하신 1708명의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이렇게 사전 알림이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한테 어떤 약제가 좋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당뇨병 학회에서는 그 항비만 약제들에 대해서 이제 요때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에 출시가 안 된 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업커밍 드럭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각각의 약제들을 가지고 이제 뭐가 가장 포텐시가 높냐,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흔한 부작용이라든지 콘트라 인디케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많이들 관심 가지는 정말 몸무게는 얼마 빠지냐,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A1C에는 도움을 주냐, 리피드 프로파일에는 도움을 주냐, 혈압을 올리진 않냐, 이런 것들까지 이제 하트레이트 올리지 않냐, 이런 것들까지 다 비교를 해놨었는데요. 특별하게 왕창 올리는 것들도 없지만 완전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올리스텟,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라이페이즈 이니비터는 사실은 식욕 억제제라기보다는 지방 흡수를 방해하는 약제가 되겠는데, 얘를 빼놓고는 약간씩들 하트레이트에는 다 영향을 끼치고,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들 리피드 프로파일에는 다들 좋고, 헤모글로빈 A1C에도 약간의 좋은 영향들을 끼치지만 보통은 고용량에서 많은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무게 빠지는 거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고용량으로 갈수록 센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이제 저쪽 삭센다하고 그다음에 이제 콘트라보하고 또 큐시미아가 이렇게 나왔을 때 저희가 더 살이 잘 빠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때 이런 표들을 이용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어떤 환자한테 어떤 게 좋을까? 뭐 이게 뭐 한의사들처럼 무슨 사상체를 나누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요. 여하튼 미국에서 이런 스터디를 한 게 있어서 요게 나온 지는 조금 됐는데요. 근데도 아마 학술대회라든지 이럴 때 2021년도에 출판된 퍼블리시된 논문이 되겠는데요. 요거를 아마 제가 처음 찾아내서 아마 어디선가 한번 발표를 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대한 비만학회 런천 때 제가 아마 발표했던 것 같은데, 요거 뭐 우연히 저도 알게 돼서 이제 논문을 소개를 시켜드렸더니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조금 더 다듬어서 오늘 강의에도 들고 나와 봤습니다. 뭐 왜 살쪄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인테이크하고 익스펜디처의 결국은 불균형인 거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몸무게가 찌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무게가 만약에 쪘다면 다른 장기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죠. 정말 아무것도 안 먹는데 몸무게가 불어난다면 정말 심장이 안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분 저류가 되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테이크가 적고 익스펜디처가 많으면은 당연히 살은 빠지게 되는데, 그게 사실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려워서 문제가 있는데,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분류를 해놓은 거죠. 살이 찌는 사람들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헝그리 브레인이 있는 사람, 헝그리 겉이 있는 사람, 슬로우 버닝 사람, 그 다음에 이모셔널 헝거가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분류를 했더니 교집합인 분들도 있고요. 예. 한 가지만 가진 분들도 있고 뭐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나눠 봐서 그거에 맞춰서 한번 처방을 했던 사람들과 그거에 관계없이 처방했던 사람들 간에 과연 체중의 감소의 폭이 더 차이가 나는지를 이 사람들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헝그리 브레인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물어보면 이제 뷔페 같은 데 가서 네 마음대로 먹어라 했을 때 남들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순간적으로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식욕을 조절하는 그런 것 자체가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약제를 처방을 해야 될 거고요.
이모셔널 헝거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는데 먹는 분들, 좀 스트레스풀한 상황들에 많이 빠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앵자이어티에 관한 설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앵자이어티가 높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찌는 이유는 이모셔널 헝거 때문이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처방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헝그리 겉에 대해서는 게스트릭 엠팅 타임 자체가 남들보다 좀 빠른 사람들, 그다음에 슬로우 버닌 사람들은 레스팅 에너지 익스펜디처를 이 사람들은 측정을 해서 그게 좀 결국 기초대사량 얘기하는 거죠. 기초대사량이 적은 사람과 높은 사람들을 나눠서 빠르게 처방을 해보자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터디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된 어떤 레셔널레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들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헝그리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은 큐시미아를 썼다는 거고요. 벨빅은 이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퇴출된 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모셔널 헝거인 사람들한테는 날트렉손하고 부프루피온의 복합제를 처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헝그리 컷, 충분히 배부름을 잘 못 느끼는 분들한테는 리나글루타이드, 삭센다 주사제를 썼고, 그 다음에 로우 에너지 익스펜디처인 분들, 슬로우 버닌 사람들은 펜터민 15mg, 그러니까 큐시미아에서 쓰는 용량보다는 좀 높은 거죠. 거기 저용량들보다는 좀 높은 용량인데 펜터민 15mg과 함께 리지스턴스 트레이닝, 근력 운동을 비롯한 저항성 운동을 이제 같이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봤더니 어떤 차이가 났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페노타입에 맞춰서 한 분들하고 페노타입에 안 맞췄을 때 하는 사람들하고 봤을 때 페노타입에 맞춘 사람들에서 훨씬 더 몸무게들이 많이 빠지고 잘 유지됐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잘 분류가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블러드 프레셔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차이가 없게 이제 다 랜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별 양공간의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웨이트를 잘 빼주는 거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들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맞춰서 환자들에게도 한번 간단하게 좀 질문을 해보는 게, 보통은 사실은 환자들이 자기가 다 알아서 오죠. 저는 삭센다 맞으러 올래요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 큐시미아가 좋아서 그거 먹어볼래요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마치 알아서 제일 좋은 거 해주세요라는 환자들보다는 사실 환자들이 이렇게 딱 알아서 오는 경우들이 많고, 콘트라인디케이션들도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큐시미아 같은 경우에는 기형아 출생에 대해서 구승 9계열의 위험성이 토피라메이트 때문에 있는 거는 꼭 강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조금 초창기에는 사실 좀 강하게 임신 아닌 것까지 확인을 하고 오라고 얘기하라는 것도 있었지만, 최근에 권장사항은 아니고 워낙 또 환자들도 다 알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자기들이 알아서 피임들도 잘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지만, 여하튼 큐시미아에 있어서는 그 임신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큐시미아에 처방에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모든 도즈에서 그런 건 아니고, 네 번째 마지막 도즈를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끊게 되면은 이게 리바운드한 어떤 시저 라이크한 에피소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케이스 보고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상으로는 시저에 대한 스레시홀드를 조절하는 약물인 토피라메이트가 들어간 상황에서 갑자기 끊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테이퍼링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인서트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거를 테이퍼링을 해주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어디 딱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점점 용량을 줄여가는 방법도 있고, 이틀에 한 번씩 먹게 하는 방법도 있고, 각자 선생님들마다 하는 거지, 제조사 측도 그렇고 그냥 테이퍼링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까지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고요. 삭센다 주사는 딴 것들보다는 사실은 갑상선 암이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갑상선 암은 갑상선 유두암이라 그래서 파필러리 캔서가 되겠는데, 파필러리 캔서는 콘트라인디케이션이 아니고요. 메둘라리 캔서, 갑상선 수질암. 근데 수질암이 본인이 수질암인 경우뿐만 아니라 가족의 수질암이 있는 경우에도 콘트라인디케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꼭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갑상선 수질암을 앓은 환자들은 예후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아마 비만 클리닉 안 오실 것 같긴 한데, 저도 계속 다 물어보고 갑상선 수술 이렇게 자국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 무슨 암이었는지 꼭 확인해와라 이렇게 시킨 적도 있긴 한데요.
저는 아직까지 갑상선 수질암인 분이 비만 클리닉에 온 적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유두암 아주 초기에 이렇게 파샬로 띄어내신 분들은 보긴 했는데 그 외에는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요새는 예전에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자국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혀 밑으로 해서 수술을 해서 자국도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문진표에 넣으시던지 아니면 물어봐서라도 갑상선 암으로 진단받은 적 없는지 그다음에 가족 중에도 없는지까지는 확인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비만약제에 필요한 게 아니라 요 삭센다 주사에서는 꼭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쉽게 이제 환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이제 주사 좋아하냐, 먹는 약 좋아하냐, 향정이냐, 비향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 습관을 물어봐서 너 배고프지 않는데도 계속 먹니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콘트라보 제제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먹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은 아까 그 표에서도 보셨지만 큐시미아 제제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딱 한 가지 패턴으로 잘 나눠지진 않기 때문에 뭐가 메인인지를 우선 파악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주시면서 기본적인 라이프 체인지 스타일 체인지에 대해서는 꼭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상담들도 해보고 영양실에 이제 저희는 이제 영양실이 따로 있으니까 이제 영양과에 이제 협진도 내서 상담도 해보고 그 결과도 받아본 걸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특히나 대부분 이제 여성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여성분들이 이제 살찌는 거에 대한 강박이 심하고 남자분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좀 뭐 좀 덩치가 있어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을 빼려고 찾아오는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좀 더 많은데 이분들이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거 과일인 것 같습니다. 과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과일이 되게 싼 나라이기도 하고 과일을 먹는 거는 몸에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누가 심어줬는지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농촌에서 그 키우시는 분들과 그걸 또 이제 판매하는 것과 농협과 또 방송국과 이런 데서 과일 많이 드세요. 비타민을 드셔야죠. 뭐 이런 비타민 미네랄의 과일이 최고예요. 이렇게 하지만 과일은 당분이 많습니다. 당분이 많다는 건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딸기하고 토마토는 어떻게 다를까요? 토마토는 과일이 아닙니다. 토마토는 채소입니다. 야채는 일본식 표현이라서 방송에서는 꼭 채소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유는 왜 토마토는 과일이 아닐까? 달지 않아서입니다. 예, 그 찾아보시면 다 나오지만 그 수박 같은 거 사실 때나든지 뭐 어떤 뭐 요새 좋아하시는 뭐 멜론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때는 꼭 거기 앞에 그 광고라든지 이렇게 판매할 때 앞에 써놓잖아요. 저희는 12브릭스 이상입니다. 14브릭스 이상입니다. 저희 꼬마는 16브릭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맛있기 때문에. 16브릭스 좀 되면 이게 혀에 놓으면 바로 녹습니다. 왜 설탕 같은 수박 뭐 이런 것들이 보통 16브릭스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교정을 해주면 덕분에 많이 알게 됐다는 얘기들 하는 거고 운동해라 한다 그래서 사실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주면 실제로 제가 한 1000명 정도 얘기하면 한두 명이 따라하죠. 제가 하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하면 제가 뭐 여기 왜 있겠습니까? 무슨 이상한 교주 하나 차려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얘기들을 해주다 보면 따라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구체적인 목표를 주는 것 중에 줄자를 이용해서 팔둘레, 다리둘레, 그 다음에 배둘레, 허리둘레 다 재라 그래서 팔둘레라는 건 요 이제 알통에 있는 부분이죠. 알통에 있는 부분을 2cm 정도 늘려보고 허벅지를 무릎 위에 15cm를 기준으로 해서 한 4cm 정도 늘려보고 그 다음에 배둘레하고 허리둘레 다른 건 다 알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배둘레라고 하는 배꼽을 둘레로 하는 것보다는 허리둘레라 그래서 이 그 갈비뼈의 제일 밑하고 그 다음에 이 골반뼈의 제일 위에 중간선을 해가지고 보통은 아주 배가 이상하게 튀어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배꼽보다는 좀 밑에 부분이 되는데요. 그거를 재서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최대한 많이 줄이고 목표는 보통은 한 6개월에 한 8cm 정도 줄이면은 사실은 꼭 살을 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왜 비만에 관심을 갖게 됐냐를 사실 따져보면은 예전에는 사실 환갑잔치 전에 돌아가신 분들 너무너무 많았는데 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몰랐던 분들도 너무 많고 알더라도 뭉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았는데 요새는 그거를 어떻게든 다들 이렇게들 알고 잘 관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환갑잔치도 없어지고 지금 칠순잔치도 없어지고 팔순잔치도 좀 잘 안 하는 걸로 우리가 바뀐 것도 사실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혈압도 잘 관리해 주시고 당뇨도 잘 관리해 주시고 콜레스테롤도 잘 관리해 주시고 담배도 끊게 해줬는데 그런데도 심장혈관 중환자실, 뇌혈관 중환자실 가시는 분들의 원인들을 좀 찾다 보니까 아 이게 비만이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비만도 하나의 디지즈 엔티티에 넣고서 우리가 이제 관리하게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그 건강보험 급여 안에 넣고자 하는 어떤 시도들도 계속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몇 가지 선결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비만의 기준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아직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이게 외국 데이터들 그대로 쓰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망률하고 관계된 것들 내지는 어떤 의료비 증가하고 관계된 어떤 컷오프 포인트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어떤 전문가들 집단마다 일치된 의견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하다가 거기서 끝나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약제들을 잘 분류해서 선생님들 써보시면 그냥 환자들이 달라는 거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환자들이 효과적으로 비만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